엔진 오일을 갈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엔진 오일 가려고 하지 그냥 갑자기 엔진 오일 가을 때 됐네? 여기 엔진 오일 보이네?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비를 할 때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소비 아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점점 전문성 있는 것을 자꾸 찾는 그런 소비의 양극화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의 이성원 대표님 모시고 세상의 모든 중개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이성원 대표님 나오신다고 해서 또 대략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그 이색 경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이게 홍보 그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거를 제가 대략 봤는데 일단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거기에 연세대 자연과학부 입학, 한양대 건축공학부 입학 이런 식으로 등등 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 근무 네.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지금은 이제 네. 대치동 공인중개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전에 이런 이색 경력이 하나만 있어도 되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경력들인데 네. 뭐 3개, 4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저는 이제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을 했고 삼성물산에 입사하게 되겠는데 원래 그 전에 잠시 이제 물리를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네. 연대 물리과를 이제 있는 이제 자연과학부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물리과 가보니까 생각보다 네. 이 복잡하고 이 제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실험 막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또 특히 그 수학, 대학교 수학 보니까 증명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이 왜 180도인가를 막 증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응용이 좀 내가 응용과학이 낫지 순수과학은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어렵게 이제 결심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이제 한양대 건축과를 갔는데 건축과 그때 좀 붐이 있었어요. 저 그때 뭐 드라마 아시지만 뭐 이병헌, 뭐 정우성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진로를 택하기 전에 그냥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진로를 좀 택하는 우리 교육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가라는 쪽에 되게 환상 아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사실 되게 맞다라는 제가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 들었던 게 우리가 모든 그 지금 여기 스튜디오나 이런 공간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그 엔지니어의 어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건설사도 가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건설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지만 이 S그룹이 그렇게 만만하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S그룹이 있을 때 상당히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 어떤 계기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자격증을 좀 더 따면서 나라는 사람의 그런 이제 그 밖에서 보는 그냥 S그룹 뭐 그 일개 직원이 아닌 나만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나오면서 하게 됐고요. 중개사도 어떤 그런 일환이고 지금도 계속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엄청 이게 말하려면 또 너무 많이 말할 것 같아서. 그럼 요거까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업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건축 관련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준비 중이신 준비 중이고 세팅을 거의는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차피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 중개사하고 같이 두 개를 같이 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 그 건축 관련 일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네트워크 그런 쪽은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대치동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게 이게 보통은 이제 가치 부동산 중개법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이성원 대표님께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법무법인 광장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이상적인 형태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 아직까지는 가치 부동산, 부담스러워하죠. 뭐 태양 부동산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의도, 저는- 새로운 시도 같은 느낌이 있는 저는 사실 언젠가는 이게 바뀐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이제 건설회사 있을 때 해외 생활을 좀 했거든요. 네. 미국에도 있었고 네. 뭐 사우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출장을 많이 다녀보면 네. 이 그들이 가는 방식이 우리가 결국 앞으로 이제 따라갈 방식인데 물론 100% 매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빨랐나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네.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들 거래되고 있는 것들 네. 보면 그 시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네. 이름만 중개법인이고 사실 뭐 법무법인 광장, 뭐 네. 회계법인 뭐 네. 이런 느낌처럼 막 그런 게 없죠. 그런 느낌이 안 네. 나죠. 좀 네. 체계적인 그 법인 느낌이 안 나는. 사실 뭐 부동산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 있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벽에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몇 개 걸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화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책 좀 몇 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긋하신 네. 할아버님이나 이제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죠 뭐 어머님 때의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근엄하게 신문 보고 계시고 뭐 네. 이런 이미지 많잖아요 예전에. 네. 저도 사실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사실은 조금 더 전문화돼야 되겠다. 이 분야도 전문화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조금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가 일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물건을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얘기는 뭐 동산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뭐 다들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우리가 뭐 그런 걸 개인이 막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무슨 뭐 우리 기업이나 이런 걸 거래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우리 중개사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상품이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네. 더 이제 구해질 거다. 네. 앞으로 요구될 것이다. 네. 좀 딱딱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이게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네. 이 광고 팜플렛 봤을 때부터 뭔가 그 중개 시장의 선진화를 네. 생각하고 계신 분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육지 TV가 사실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게 그 대표님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바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를 만들어서 시작하신 네, 건가요? 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네.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그 1인 뭐 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네. 이렇게 시작하실 생각은 네.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게 일단 법인이라는 메리트가 되게 있더라고요. 어떤 메리트? 그 일단 뭐 법인은 이제 추후에 투자나 이런 부분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소득세하고 법인세 차이죠. 그래서 계속 법인은 돈을 쌓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법인의 그런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개인은 개인적인 거에 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법인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파트 중개 시장이 그렇게 아주 하락 시기는 아니잖아요. 만약 이미 금액이 올랐던 타이밍이고 선뜻 매수를 들어오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뭐 매물잠김 소득세나 양도세가 강화돼서 쉽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본격적인 중개가 일어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법인으로서 네. 좀 시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향후적으로도 계속 이어가는데 법인이 메리트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투자가 용이하다고 하신 게 네. 법인으로서 직접 투자 네, 말씀하신 직접 거고. 투자도 가능할 겁니다. 그 부동산 쪽이지만 네. 뭐 직접 본인이 막 이렇게 임대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런 뭐 자가 사무실이나 이런 투자 방식은 네.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이게 그 강남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도 중개법인으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시는 아니요, 편이신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실 때라면 조금은 이제 아예 이렇게 중간중간 몇 군데를 이렇게 맛을 보겠다 아니면 내가 제대로 시작하는지를 소자본으로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겠다 하시면 오히려 조금은 작은 사무실로 간이는 아니라지만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면서 위치를 점점 좋은 곳으로 나오는 그런 진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확신이 좀 대치동이라는 곳에 확신이 워낙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는
어차피 선점을 미리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쪽에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제 고객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이성원 대표님 나오신 김에 네. 사실 이제 신입 공인중개사들이 네. 전문 분야를 정할 때 네. 상업용 부동산 할지 뭐 그 안에서도 상가를 할지 건물 할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참인데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이런 매장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지고 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이 적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이쪽에 이제 뭐 지산이면 지산, 상업용 부동산이면 부동산,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그쪽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다가구면 다가구, 다가구는 물론 상업용이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분양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내가 어느 쪽의 시장에 어떠한 내 목표를 가지고 이 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기 접목시키겠다. 그게 들어간다면 사실 상품에서도 메리트 있는 부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오피스텔 규제가 되면서 오히려 지산 쪽이 오히려 이렇게 투자 대안으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수동이나 이쪽에도 지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쪽에도 또 투자, 그리고 워낙 오히려 대형 사무실에서 나와서 지산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분들, 꽤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기가 전문화를 더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 향후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사실 아파트를 저도 하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입지라는 것은 교통수단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입지는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GTX가 좀 약할 것 같고요.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강남에 꼭 집을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다 차를 대놓고 자기 집에다가 그냥 서울의 어느 곳, 전국의 어디를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외곽 쪽으로 해서 멋진 집을 짓는 외국식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도로 교통 아니면 지하철 아니면 이 집 만드는 GTX, 광역버스,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는 나라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물리적 거리가 많이 물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자지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입지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더 높은 거고요. 그 입지의 중심에 있는 곳은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곳이고 그 원하는 곳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수요는 항상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신입 중개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AI다 뭐다 하면서 전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저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아주 뭐 이렇게 좀 하지만 금액들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아주 좀 이렇게 부담이 없는 부동산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따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아주 작은 볼펜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이 볼펜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걸 사면서 고민하지 않는 분은 적을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크게 악유가 생기지 않을 만한 상품에 있어서는 AI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아주 작은 규모의 무슨 고시원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냥 임대를 돌릴 수 있거나 아주 그런 소형 상가 혹은 아주 소형의 무슨 좀 글쎄요, 저도 뭐 아주 원룸 비슷한 그런 근데 아주 소형의 그런 것들은 AI가 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전재산, 특히 전재산이 들어가는 고액 아파트나 고액 건물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 그냥 AI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인해라. 글쎄요, 그거 분명히 법률적으로나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이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데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우리 부동산 이 중개사들이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 있거나 변호사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장이 전혀 오지는 않다고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 내에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지금 안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자동차가요. 앞에 사람이 있고 자기 운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운전자가 다쳐요. 그러면 어느 쪽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무조건 그게 이제 기계한테 윤리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 다친 앞에 있는 내 차에 타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보행자를 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으면 이거 자체가 위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것이 과연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운전 같은 경우는. 근데 중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한쪽에 우리는 중개사가 한쪽의 편에 치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으려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AI한테 맡긴다? 그럼 AI는 따져보고 그냥 그거대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걸 믿고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차라리 직거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직거래들은 하고 계시지만 직거래로 많은 피해를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책임을 져드리고 하자를 분석하고 물건의 권리적이나 아니면 상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분간은 전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대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 AI의 속에 결국 메커니즘이 어떤 사람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로봇이 판단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에 대한 규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부분을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못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윤리나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들도 50억짜리 거래하는데 그냥 그 비용이 그럴 때 좀 덜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중개사를 찾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될 것 같다. 저라도 그건 못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 대표님하고 AI로 거래하시죠. 믿지만 이번에는 그냥 중개사한테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몇 년이 가고 뭐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긴 인터뷰를 끝마치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신입 공인중개사나 이제 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몇 년 선배 공인중개사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중개사 자격증은 오히려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거꾸로 이제 뭐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서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다는 걸 거꾸로 발견했고요. 사실 이제는 중개사들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 자격증으로 모든 뭐 급여라든지 뭔가를 보장받거나 지금 근데 대한민국 어느 자격증도 몇 개의 자격증을 빼고는 뭐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쪽 분야 빼고는 많은 자격증이 그렇게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세워두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데서도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문성입니다.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계속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더 공부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제도에 특히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냥 자격증 따고 나는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시장에 또 많이 있으실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자신만의 그런 영업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을 잘 이렇게 고객과 잘 이렇게 메커니즘 어울리셔서 또 많은 그런 또 좋은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그런 분들이 도태되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업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는 것. 의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고 하다못해 차에 엔진오일을 갈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엔진오일 가려고 하지. 그냥 갑자기 엔진오일 가을 때 됐네? 여기 엔진오일 보이네?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비를 할 때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소비 아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점점 전문성 있는 것을 자꾸 찾는 그런 소비의 양극화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개업 시장에서도 분명히 진입하셔서 본인이 전문성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래 하신 분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본인의 인사이트를 녹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노력이 결실로 떨어지는 시간은 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개업 자체로는 뭐 레드오션이다, 뭐 이미 갔다, 뭐 이미 직방 다방 플랫폼, 뭐 반값 수수료, 뭐 안 받아요, 뭐 이런 별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제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본인의 이제 역할에서 본인이 주요 상품에서 오늘 본인의 지역에서 본인의 역할을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런 중개사로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